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의 이영범입니다. 오늘 2020 서울시 공공건축과 마을건축가 소통 세미나에서 일상이 만드는 작은 디자인 그리고 희망을 짓는 건축가란 주제로 여러분들랑 한 1시간 정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는 타이틀에서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가 없는 건축은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은 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삶에 맞춰서 공간을 바꿔나가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 건축가 없는 건축은 사실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 건축가만이 어떤 건축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 건축가 없는 건축이 우리한테 굉장히 가깝게 와닿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풍경들이죠. 이거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재건축에서 사라져버린 난곡입니다. 난곡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덧대진 어떻게 보면은 빗물바지, 뭐 창에 일종의 이제 쪽지붕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지붕에 이제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비가 새지 않게 뭘 덮어놓고 또 그 위에 올려놓은 사다리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또 집들을 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건축가 없는 건축의 어떻게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곡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철거되기 전에 빈 집인데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 집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의 맨 마지막까지 삶의 흔적 같은 게 덧대진 공간의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버려진 뭔가 이렇게 건축 자재 같은 거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갖고 와서 거기에 이제 덧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통 보자기처럼 뭔가 이렇게 짜여진 것 같은 다양한 어떤 세월의 흔적이 보자기처럼 이렇게 작은 천 보자기처럼 짜여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건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가 없는 건축의 하나의 표상처럼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단독주택이나 어떻게 보면 구릉지에 있는 당시에 그런 무허가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홍콩에 지금은 이제 철거되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구룡성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구조가 사실은 완결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집 위에 또 누군가가 와서 또 집들을 지어가고 뭔가 이렇게 DIY 아키텍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셀프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조 건축 혹은 DIY 건축 혹은 DIY 어바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뭔가 이렇게 법적 테두리 혹은 법적 테두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공간을 뭔가 덧대기도 하고 혹은 필요한 공간들을 개보수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상이 만드는 작은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상이 만드는 작은 디자인들이 도시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자본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결국은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 인근에 있는 충정로역 인근에 한 45채 정도 되는 도시형 한옥이 밀집돼 있던 마을인데 이것도 이제 철거돼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한 동짜리 아파트죠. 17층 아파트로 이렇게 변모되는 이게 비단 충정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도시에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들이 전부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결국은 이제 이런 저항의 미학과 같은 또 다른 어떤 폭력이라든지 혹은 공간을 둘러싼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죠.
이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한옥 마을이 철거될 때 마지막 남은 그런 한옥의 풍경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일상이 담겨져 있던 공간들이 철거되는 마지막 순간에 과연 불도저의 이런 철거의 면전에서 이 건축물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던 일상은 과연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과연 뭐였을까? 과연 이 마지막 순간, 이 철거 직전의 이 찰나의 순간에 과연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곳곳을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거 빈곤의 악순환, 그리고 이제 세입자의 문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철거 투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저항의 미학이라는 그런 타이틀 하에서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기도 했었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없을까?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없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안고서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희망을 짓는 건축가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건축가는 비단 꼭 제도권에서 이야기하는 건축 행위를 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나 건축가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철거민들하고 함께 주거권 운동을 하셨던,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정의루 신부님 이야기라든지, 혹은 정의루 신부하고 함께 이런 도시 철거민들을 위해서 도시민민 운동을 하셨던 재정구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짓는 건축가로서의 큰 발자국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사무엘 막비와 루럴 스튜디오라고 우리 국내에도 번역돼서 나온 책자인데, 희망을 짓는 건축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기억에는 뭐 미국의 어느 한 주립대학 건축가의 교수님인데, 지금 이렇게 사진 왼쪽에 이렇게 털복숭이처럼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학에 있는 스튜디오 학생들하고 함께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의 적정 기술과 적정 재료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문제,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들의 어떻게 보면은 일상을 담아내는 하나의 어떤 공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프로젝트들을 스튜디오 차원에서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 사무엘 막비의 희망을 짓는 건축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폐지죠. 저 폐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건축 자재로 쓰는 거예요. 뭐 시멘트 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혹은 이제 페트병이나 뭐 플라스틱 재료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 개구부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저소득층이 사는, 이민자라든지 흑인들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단 마을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논의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커뮤니티 공간 같은 거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담아내는 희망의 건축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의 마을 건축가나 공공 건축가들도 결국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보듬어 안는 그런 희망의 건축가로서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희망의 건축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듣기만 해도 좀 설레는 용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그다음에 상징적이고, 그다음에 랜드마크적이고, 뭔가 이렇게 큰 것들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뭔가 보잘것없지만 이게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힘없고 소외되고, 혹은 약자들의 편에 그들의 삶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집어넣어주고,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 조금이나마 도시에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결국은 희망을 짓는 건축가들의 어떻게 보면 올바른 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박노의 걷는 독서에 보면
나로일의 이 세상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그것이 희망의 전부라는 한 구절이 나와요.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가져다 쓴 이유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마을 건축가나 공공 건축가들이 결국은 그들로 인해 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이 희망을 짓는 건축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미래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들을 포괄적으로 사회에서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불러요. 체인지 메이커, 최근에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체인지 메이커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체인지 메이커를 전 세계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재단이 아쇼카 재단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 재단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 재단도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제 재단을 만든 건데, 이 아쇼카 재단도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재력을 갖고 있는 재단인데, 이 빌 게이츠 재단하고 아쇼카 재단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빌 게이츠 재단은 자신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프리카에 예를 들면 뭐 에이즈 문제라든지 혹은 말라리아 문제 같은 것들을 자신들이 직접 뭔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죠. 전 세계에 뭔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만연해 있는 문제들을 어느 한순간에 뭔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쇼카 재단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직접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쇼카 재단에서의 소위 이제 펠로우라고 지정이 되면, 국내에도 아쇼카 코리아가 있고 국내에도 아쇼카 코리아에서 지정한 펠로우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그 펠로우에 지정된 사람인데, 뭐 두 번째에 있는 제루 빌리모리아라고 하는 여자분, 인도 여자분인데, 이분은 인도에 뭐 이렇게 대도시에 가면은 정말로 이렇게 빈곤층에 있는 아이들이죠. 뭐 청소년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 아이들이 뭐 그 헐벗고 굶주리고 혹은 다쳐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비대도시에 있는 이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아쇼카 재단이 제안한 게 뭐냐면 차일드 라인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이 차일드 라인은 뭐냐면 공중전화인데, 그냥 공중전화에 이 차일드 라인의 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바로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응급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되든, 예를 들면 정말 배고파가지고 뭔가 이렇게 탈진해 있는 아이, 혹은 뭔가 이렇게 다쳐서 발바닥이 뭔가 찢어져서 상처가 난 아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아이들도 차일드 라인을 이용하면은 바로 와서 서비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26,000명의 문바이에 있는 길거리에서 헤매는 아이들이 바로 이제 이 다이렉트 그런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헬프라인 같은 거죠. 이 차일드 라인을 개선했고, 지금은 이게 거의 인도의 38개 도시에 퍼져 있고 200만 콜 이상을 아이들로부터 받아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래서 이 아쇼카 재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 일상의 문제, 그걸 아주 이런 식의 작은 디자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발굴하고, 선정이 되면은 3년 정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자기가 제안한 내용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성과가 나오면 이렇게 지원을 연장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아쇼카의 사례는 뭐냐면, 마을 건축가나 공공 건축가 개개인들이 마을이나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문제에 개인의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고 혹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어떻게 보면 그늘을 주는 한여름에 그늘을 주는 큰 나무와 같은 그런 뭔가 이렇게 상부의 구조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마을 단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민들하고의 굉장히 긴밀한 네트워크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로 이제 희망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로서 희망을 짓는 건축가인데 나이지리아의 마코코라는 지역에 가보면 여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법으로 조성된 그 바다에 그 도시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만에 형성된 불법 해상 주거 지역이에요. 최대 인구 한 20만 명까지 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법 주거지고 여기서 모든 오폐수가 다 바다로 이제 빠져나오니까 바다가 자꾸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라고스라고 하는 이제 수도의 인근에 있는 수도에 있는 이 해변가의 마푸코 지역은 골칫거리죠. 철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철거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법 무허가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뭐 개발 방식이 확정된 구룡마을도 아마 주민등록이 강남구청에 등록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취약 통지서를 못 받았고 그래서 친척 집에 아주 먼 동네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취약 통지를 받아서 애들이 아주 원거리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구룡마을에 아마 등록된 게 제 기억으로는 뭐 한 5, 6년 전 정도 되려나 7, 8년 정도 되려나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최대 20만 명, 뭐 대략 한 그러고 이제 인구가 좀 줄어서 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이 불법 해양 수상가옥촌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그 네덜란드에 유학을 갔던 나이지리아 출신의 건축가입니다. 쿤네 아데미라고 하는 건축가인데 이 친구가 이제 네덜란드에 건축 공부를 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차려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 마코코 지역에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뭔가 자기가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지어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게 이 플로팅 스쿨 떠 있는 학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지었느냐라고 하면 이 버려진 플라스틱 통입니다. 그걸 한 256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통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쭉 모아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통이 바다 위에 부력을 통해서 뜰 수 있게끔 만들어져. 그게 이제 바다 위에 하나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심이 얕은 곳에 말뚝을 박아서 지지를 하고 그 위에 이 목조로 되어 있는 삼각형 방식의 트러스 구조처럼 되어 있는 거를 그 위에다가 덧대 붙여서 3층짜리 목조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층 부분은 칸막이가 되어 있죠. 여기가 교실이에요. 그리고 아래층은 개방돼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업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고기잡이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쉴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고 맨 상부 3층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화장실도 있어서 화장실을 배설물을 퇴비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장치도 돼 있고 태양광 같은 게 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패널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전기 같은 거를 또 공급하는 장치도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어떤 기술이나 자재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 B급인 거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결국은 적정하다라는 거가
그 공간을 이용하거나 혹은 그 공간이 속해져 있는 지역에 맞게끔 그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거, 적정하다라는 거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체적인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2층 공간은 넓게 쓰면은 한 100명까지도 가능할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고 크게 보면은 한 4개 교실로 쪼개기도 하고 그다음에 2개 교실로 쪼개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 마코코의 이 플로팅 스쿨을 제안하고 나서 이게 이제 테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가가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게 소위 이제 한 10만 명 정도까지 줄어든 이 불량 수상가옥촌의 사람들이 이제 철거의 압력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이 플로팅 스쿨의 똑같은 방식으로 플로팅 하우징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예를 들면은 그 아까 플로팅 스쿨과 같은 건물 구조가 예를 들면 한 4개 정도가 한 쌍으로 묶이면은 그게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처럼 될 수도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의 대도시도 마찬가지로 이 시골하고 도시의 어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대도시에 이주했을 때 정착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들이 여기가 철거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들의 이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확장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관심이 확장되면서 이런 걸 제안했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점차 이제 이 도시의 이제 철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짓는 건축가라는 개념에서도 보면 자신 아까 말씀드렸던 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따가 다른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회하고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 계기를 통해서 사회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는 일이죠. 굉장히 많은 그런 힘들이 결국은 또 다른 어떤 변화로 나아가게 하거나 변화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굉장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희망을 짓는 건축가가 영웅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저소득층의 문제를 뭔가 해결했다라는 게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내가 이걸 해결했어. 뭐 이런 슈퍼히어로와 같은 건축가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제는 뭔가 이렇게 협력과 연대의 방식이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더 큰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하고 연대하는 일종의 이제 코디네이터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게 훨씬 더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고 싶고요. 조금 더 이제 유사한 사례지만은 영국의 지역 공동체 재생에 활동을 하고 있는 어셈블이라는 단체,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어셈블이라는 단체는 2015년도에 영국의 터너 프라이즈입니다. 윌리엄 터너라고 영국의 수채화 작가를 기리는 터너 프라이즈, 터너상이 있는데 순수 예술을 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2015년도에 터너상이 수상이 결정되면서 영국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었어요. 이게 도대체 얘네들이 뭐냐라고. 한 30대 초중반에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모여 있는 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하는 작업은 뭐냐면 예술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소득층이나 삶의 경계가 없이 누구에게나 예술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어느 누구의 삶도 다 예술적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지향을 갖고 특히 이제 도시 사회 문제를 예술적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가 이제는 시대의 사명이다, 예술의 시대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은 18명인데 이 중에 한 14명인가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인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이
일종의 이제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예술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2010년도에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런던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일종의 주유소예요. 이거를 주유소 사장을 건물주를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5일간만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냥 뚝딱뚝딱 뭔가 이렇게 싸구려 재료 같은 거를 가지고 둘레를 칩니다. 일종의 이제 커튼 같은 형태를 치고 지역에 버려진 목재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스탠드형 으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냥 처음에는 단순해요.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오래된 영화 같은 거를 같이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아지죠. 그러니까 모아지니까 한 5일 중에 이틀은 작업을 했고 3일 동안 사람들하고 그 공간에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뭐 이게 어마어마한 뭐 어떤 행정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뭐 할 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화도 보고 하니까 옛날에는 방치된 주유소가 흉물거리였는데 공간이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공간이 이렇게 바뀌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동네에서 뭔가 우리 동네에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라는 그 개별적 사고가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버려진 주유소도 별 예산 없이 행정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이런 공간으로 바뀌고 이렇게 공간이 바뀌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e can do it 뭐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모래알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뭔가 마을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의 문제로 그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공간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 이후에 런던의 동쪽 지역에 두 개의 고가가 지나가는 그 하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또 복합 공간 같은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 올라간 공간은 그 하부가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고 계단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냥 영화 보는 겁니다. 오래된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 뭐 이런 거죠. 지역에 기부받은 자재나 재활용 목재 같은 거를 이용하고 공사장에 쓰는 저런 이제 아시바라고 하는 구조들을 안쪽에 대고 바깥쪽에는 재활용이나 기부받은 자재로 이제 외벽 같은 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실내화된 커뮤니티 공간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버려진 하부 고가 공간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일상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는 크리에이트 런던이라는 행정기관에 6주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한 9주 정도 기간이 3주 연장돼서 9주 동안 운영이 됐고 이곳을 찾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런던의 전체 지역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9주 동안에 이 공간을 찾고 그 다음에 함께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도시에 이제 이런 버려진 유휴 공간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뭐 어떤 정책 세미나라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사업들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뭐 미인도죠. 저 성신여대역 근처에 거기 고가 하부 공간을 유휴 공간을 바꿔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뭐 미인도도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정책 세미나 많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일상의 삶하고 그 공간이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걸 체감할 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어떤 딜리버리라고 하죠. 그게 훨씬 더 저는 이제 그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카나리예요. 이렇게 카나리 운하처럼 돼갖고 여기 이제 유람선도 다니는데 이게 이제 버려진 공간이니까
전혀 사람들이 여기에 운하가 뭐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곳에 4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니까 이 갑자기 이제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돼 버린 거예요. 카날의 유람선도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타게 되고 이런 변화들을 이제 이끌어내게 된 거고 결정적으로는 이 어셈블리 이제 작업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알려지니까 리버풀에 정말 악명 높은 아주 오래된 범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악명 높은 주거 단지가 이제 철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랜비 포 스트리트 지역인데 이 어셈블의 SOS를 쳐요. 제발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그래서 이제 어셈블이 리버풀에 가서 여기 커뮤니티하고 함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랜비 포 스트리트라는 작업이 시작되고 뭐 이제 철거 직전이니까 사람들이 이주돼 있고 뭐 흙물처럼 돼 있는 공간이죠. 이거를 이제 여기 살고 있는 한 10가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좀 알리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말에 벼룩시장도 열려서 지역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와 가지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의 이벤트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어셈블에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이 10가구인데 10가구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개별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꿔버려요. 그게 이제 CLT인데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토지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이 공동체가 그거를 집단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10채의 집을 10명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우리로 치면 뭐 이런 협동조합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트러스트를 결성하고 트러스트에다가 자신의 소유권을 신탁을 맡겨요. 그러면 트러스트가 이제 그 소유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개별 소유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트러스트 전체에서 그걸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이 트러스트의 공동체 소유로 전환시키고 이 어셈블하고 함께 우리가 여기에 어떤 삶틀을 계속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셈블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10하우스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해요. 맨 처음에 한 게 어셈블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샵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워크샵 공간을 이렇게 이제 빈 집을 개조해 가지고 그 내부에 이제 이런 프레임들도 만들고 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워크샵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함께 이제 그랜비 워크숍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그랜비 워크숍이라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냐면 지금 이제 이 지역에 뭐 철거가 진행돼 갖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인근에 유사한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가지고 철거된 건축 자재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 분리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와요. 예를 들면 돌덩이에서부터 석재, 뭐 벽돌,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리수거해 가지고 이거를 아까 이제 새롭게 지은 그랜비 워크숍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이것들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소위 핸드메이드로 뭔가를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고리입니다. 고급 문고리 같은 거예요. 이 워크숍 공간에서 건축 폐 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워크숍 공간 이걸 만들어서 갖다 팔아요. 굉장히 이렇게 고급 품질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뭘 갖다 파냐면 건축 폐 자재들을 갈아요. 분리 다 한 다음에 갈아 가지고 그걸 갈아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이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런던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면 영국도 도자기 하면은 한가닥하는 나라인데 런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도자기 샵에 이 도자기들이 가서 팔립니다. 그 비용들을 갖고 와 가지고 10하우스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을 한 채 한 채 바꿉니다. 개조를 리노베이션을 해가.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보면은 주민들하고 어셈블리라고 하는 두 주체가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 협력의 방식을 한번 보면 여기는 뭔가 이렇게 행정으로부터 거대한 재생비를 받아가지고 그 행정이 개입되는 행정의 지침이죠. 재생의 지침, 뭐 이런 뭐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만들어라, 마중물 사업이 뭐냐, 그걸 통해서 뭐 우리가 치면 CRC 도시재생 회사를 뭐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주민들의 어떤 삶의 요구죠. 이 공간은 우리 삶의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 SOS를 이제 이 어셈블이 받아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이제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 버려진 공간들을 개조해서 워크샵 공간 만들고 그 워크샵 공간이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 거점 공간이 되는 거고 그 거점 공간을 통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셈블리 직접 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재료도 뭔가 이렇게 버려진 폐건축 자재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뭔가 이렇게 핸드메이드의 아트 앤 크라프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좀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갖고 집을 한 채 한 채 바꿔나가요.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집을 어셈블리 고쳐줬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이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내가 내 손으로 뭔가 우리 집을 뭔가 이렇게 고치고 결국은 철거 위기에 있는 내 집을 지켰다라는 자부심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위대한 시민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을 짓는다라는 거가 비단 뭔가 이렇게 방치된 공간을 재생해서 공간을 주거나 혹은 철거 위기에 있는 거를 뭐 지켜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결국은 정말로 이렇게 폭력이나 범죄의 원상이 됐던 한 40년, 50년이 넘은 주거단지도 이렇게 뭔가 주민들의 힘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거, 그게 결국은 그 시대나 사회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의 건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커먼스, 공유지의 이야기, 임파워먼트, 고난의 이양의 이야기, 뭐 최근에 예를 들면 모빌리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레질리언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즌, 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캐피탈,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평한 기회장이 돼야 되는 페어그라운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에 기반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시장의 실패나 정부의 실패에 대안으로서 시민사회의 시민력을 키워내 나갈 건가라는 게 지금의 우리의 과제이고, 그 시민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촉발점들이 좀 전에 사례에서 소개드렸던 어셈블리라든지 혹은 이런 단체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공간의 가치를 바꿔내고 그 공간의 가치가 결국은 그들의 어떤 삶이 도시에서 뭔가 뿌리채 송두리째 뽑히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뭔가 이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력이라고 하는 레질리언스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주민 스스로 커뮤니티를 어떻게 보면 지켜내는 생활권 방어 개념이고, 저는 그게 일종의 이제 도시에서의 인권의 문제, 도시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권은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인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뭔가 뭔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내 안의 시민성을 어떻게 그냥 가둬두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실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런 어떤 그 갇혀져 있는 시민 개개인의 시민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발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촉발자의 역할이 마을 건축가나 공공 건축가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안의 시민성은 그런 개개인들의 시민성들을 끌어내서 이게 실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동 가능한 대안들을 누군가가 자꾸만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필요하고, 연대와 협력, 그게 이제 결국 사회화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화의 방식은 사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동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뭐 사회가 원하는 어떤 가치나 문제 해결로 이렇게 전환돼서 일상에 장착될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사회화라고 보는 건데, 뭐 아마 이제 요약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를 재구성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자본의 힘이라든지 혹은 모든 것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뭔가 지역 사회에게 떨궈졌던 것들을 시민들의 시민력들을 자꾸 발굴해주고, 그 시민력들이 미약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역사회의 공간이나 생활이나 사람이 이 삼자의 어떤 관계들이 밀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저는 이제 그게 지역사회 재구성이라고 봤고요. 그 과정 안에 참여와 공간의 주권의 문제도 있지만 요 마지막입니다. 지구적 의제의 녹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그 커뮤니티 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다녀보면은 그들의 어떤 일상의 삶 안에 지구적 의제의 로컬화라는 게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량, 먹거리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자신 그 커뮤니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실천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지구 환경의 문제, 에너지 문제 이거는 거시적이고 글로벌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로컬 단위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해 주냐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단위에서 이런 지구적 의제를 어떻게 로컬화해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실천해 나가는 삶,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 재구성의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을 건축가나 공공건축가에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차적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에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업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들을 묶어내 가지고 동시대적인 어떤 삶이 껴안아야 되는 이런 지구적 의제들의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결합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먹거리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혹은 도시 빈곤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이제 DIT라는 개념 같은 게 또 최근에 많이 쓰여요. Do it together죠.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웅주의에 의해서 누구 어느 한 슈퍼히어로가 사회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체인지 메이커들이죠. 그들이 체인지 메이커들의 어떤 협력과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을 발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시민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사회의 어떤 시스템들이 좀 갖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시민성의 개념으로 보면 꿈을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정력은 꿈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근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죠.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키워내야 되는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냥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 개인들이에요. 저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뭔가를 이렇게 예속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청년 실업의 문제니까 청년들을 자꾸만 이렇게 제도화해가 그러면 청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자유로움 같은 것들이 속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제도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선례를 찾지 말고 선례를 만드는 거 중요하고 실험과 실천이 선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인 대안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나 도시재생의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아니라 보편적 삶의 근본 가치를 좀 고민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 차원의 자기주도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해라라는. 근데 이 자기주도성을 획득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십 년 이상의 지속적인 과정적 실험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치고 빠지는 시기면은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예산이 만들어내는 효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가치가 아닌 통합 가치, 일상의 가치에서 지구적 의제가 같이 묶일 수 있도록 통합 가치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틀이죠. 근거 예산 감사 성과에서 가치의 틀. 욕망, 의지, 실험, 의미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전환시켜 주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을 건축가나 공공 건축가들이 제도의 틀에 움직이지 않고 욕망이나 의지나 실험이나 뭔가 의미의 틀 안에서 뭔가 자유로운 어떤 자신들이 꿈꿨던 것들을 주민들의 꿈하고 일치시켜서 그것들을 사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근거 예산 감사 성과의 틀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부시지 않는 한에는 바뀔 수가 없어요.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정에 의존해서 자꾸만 사업을 갖고 동네에 들어가면은 주민들의 삶을 개념화하고 제도화하고 사업화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삶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업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 그래서 사업화된 주민들의 삶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 삶이
그 지역을 문제에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좀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작업했던 한평공원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요? 주민들하고 함께 도시연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사실은 주민 참여에 굉장히 시초가 됐던 사업이기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공간 개념에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아래서부터의 어떤 변화를 꿈꿨던 사업이기도 한데 도시연대에서 이제 이 한평공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한평공원 사업을 했던 도시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라는 거를 시민단체 안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협력기관이에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평공원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한평공원들이, 그러니까 한평은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작은 예산이죠. 그래서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평에 버려진 땅이 큰 공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고, 아주 작고 미약한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갖게 만들자, 주민들의 삶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한평공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런 한평공원과 같은 커뮤니티 디자인은 공유의 공간, 공존의 삶을 다루고, 그 다음에 방법론은 설명자 참여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쭉 해왔던 사업을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라는 2009년도에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평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해왔던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고민들을 이 책에 이제 묶어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커뮤니티 디자인이 왜 필요하냐, 왜 사용자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안양의 APAP죠.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3행 참 1회였던 걸로 알고, 1회인데 일본의 피크닉 클럽이라고 하는 건축가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팀들이 초대돼 가지고 와서 한 게 뭐냐면 잔디는 휴가 중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대학 본부 앞이나 그다음에 시청 본관 앞이나 이런 관공서 앞에 보면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드는 아주 잘 가꿔진 잔디밭이 엄청 넓게 돼 있죠. 저 잔디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있는 잔디를 떼 가지고, 그때 안양 유원지였죠. 안양천변에 있는 거기가 이제 프로젝트 사이트였는데, 거기로 갖고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저렇게 그 떼온 잔디를 갖고 피크닉 사이트를 만들어서 잔디는 휴가 중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잔디는 휴가 중, 잔디가 휴가를 간 거고, 저기는 휴가 중인 거예요. 휴가로 와서 그래서 이런 공공공간의 모순을 이제 풍자했던 프로젝트이긴 한데, 그래서 저런 공간에서의 어떤 모순들이 왜 생길까라는 공간을 공급하는 사람하고 사용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 그거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과정,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순들이 생겨난다라는. 그러면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참여예요. 그 공간에 관심을 갖거나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나는 이런 공간을 원합니다. 이런 공간 해주세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 동네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너네는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이런 거 주면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던져주니까 아까 같은 모순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참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디자인을 생산자가 결정한,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소비자예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모순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공간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용자 참여는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용자 참여는 굉장히 개인적 이해관계에 참여해요. 그리고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져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용자 참여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용자 참여를 싫어해요. 골치 아프다 이거죠.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받아서 멋지게 디자인해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 참여가 많아질수록 이해관계에 갈등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실은 참여 디자인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기간도 필요해요. 참여를 통해서 소통으로 가고, 그게 마지막에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 참여 소통 협력의 요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 패키지가 작동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개월, 3개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평공원 제1호 한평공원인데 종로구 북촌의 원소동에 빨래골 쉼터를 저희가 이제 제1호로 해서 이때도 버려진 방범 초소인데 이 공간을 이제 이렇게 이제 주민들의 쉼터로 주민들하고 함께 공간을 바꿔냈어요. 그래서 이제 빨래골 쉼터라는 현판도 달아놓고 해서 이 공간이 주민들의 삶에 의해서 뭐 잘 쓰였어요. 굉장히 이것도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현판식도 하고 종로구청장도 오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뭐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일상에서 공간을 이렇게 이제 가꾸고 되니까 이 모서리 공간이 이렇게 바뀐 이렇게 예쁘게 되니까 종로구청에서 어느 날 지금 보시면은 저 앞부분에 이런 그 철골 구조 기둥 같은 거가 하나 돼 있는 게 저게 이제 한평공원 무슨 소개 안내판 정보판 같은 걸 하나 저기다가 딱 하나 세워놨어요. 굉장히 돈을 들여갖고 저걸 세워놓은 거거든요. 주민들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없던 게 저게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생겼지? 알고 보니까 구청이 이제 저기를 주민 동의 없이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공간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꾸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 공간은 우리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종로구청이 주민들의 어떤 동의 없이 뭔가를 저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로구청에다가 철거하시오 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요구를 하죠. 그래서 종로구청이 저거 설치한 지 2주 만에 저걸 철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국은 이 공간을 바꿔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속감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돼요. 공간하고 삶이 연대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공간을 바꿨는데 종로구청에다가 철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시민단체가. 그리고 만약에 설령 말을 했을 때 구청이 그거를 쉽게 저렇게 철거를 했을까? 주민의 힘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참여의 힘이 거기에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의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희망을 짓는 건축 중에 희망이 지어질 것 같은 곳만 찾아가는 그런 어떤 현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똑같아요. 마을 건축, 뭐 동네 건축, 커뮤니티 공감 이런 것들이 그나물의 그 밥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다 비슷비슷해요. 요즘 도시재생에서 다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 밖에 있는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저희도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관념화돼 있구나를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도시 빈곤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 빈곤을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하고 함께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간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다라는 개념으로 주섬주섬 프로젝트라는 걸 도시연대에서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함께하게 됐는데 서울시 5대 쪽방촌은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동자동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영등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동 종로 상가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서울역의 연세빌딩 근처 남대문 경찰서 쪽에도 있고 5대 쪽방촌이 있고 지금 통계로 보면은 모르겠어요. 대략 한 3,500개 정도 건물 쪽방에 한 3,200명 정도가 등록된 거주자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서울역 맞은편에 동자동 쪽방촌인데 대부분 쪽방에 가면은 이런 일회성의 소비적인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단체나 이런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은 이런 짜장면 파티죠. 어느 날 특정한 날에 모여라라고 하면 짜장면 줍니다라고 하면 짜장면 막 한 그릇만 먹고 다 떠나갑니다. 근데 이 짜장면 한 그릇으로 이들의 어떤 이 도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런 쪽방촌의 문제들은 이렇습니다. 좀 종로적인 문제인데 영등포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시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이제 쪽방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가 밑에 이런 컨테이너로 순환형 재생을 한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로 한 30명 정도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임시주거를 만들고 쪽방 협약을 맺어서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몇 개월 거주하면은 쪽방을 리노베이션 해주고 여기서 이제 임시 거주했던 사람들이 다 쪽방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통해서 이 영등포 지역에 이제 쪽방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차에 걸쳐서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영등포 쪽방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리노베이션 된 집에 들어간 쪽방 주민을 인터뷰했는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뭐가 불만이세요? 그랬더니 선반 쪽방에 이제 건축가 이진복 씨가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적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을 넣었는데 저는 이게 철거된 게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쪽방이 리노베이션 됐어요. 그랬더니 일자형 선반 하나 딱 설치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쪽방을 보면은요, 그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방에 자신들의 어떤 삶의 어떤 보따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선반을 걸어가지고 거기다 다 쌓아 올려놔요. 그런데 짐을 다 빼고 집을 고치고 가봤더니 선반 하나 딱 일자형 선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짐을 거기다가 뭐 어떻게 보관할까요? 다 바닥에다가 쌓아놓은 거. 그래서 주민들이 선반 하나 만들어주고 나가면 어떡하냐라는 불만들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등포는 아니지만 이 동자동의 쪽방에 저 집입니다. 저기 이제 리노베이션을 쭉 했었어요. 서울시가 이제 돈을 들여서 서울역 쪽방 상담소랑 같이 해서 저 지역에 들어가서 쪽방 주민들한테 혹시 선반이 필요하신 분 신청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몇 주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요. 상담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선반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들한테 방들을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을 하고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분은 어떤 선반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목공방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작업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골판지로 1대1로 마크업을 만듭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저 위치에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를 골판지로 만들어서 이 쪽방 주민한테 더 동의를 얻고 확정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 회의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싣고 날라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도시현대 자원봉사자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설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선반들을 다 그 신청한 쪽방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선반을 설치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선반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짐들을 일단 다 빼죠. 짐들을 다 내려놓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반에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 요 방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물건을 다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플라스틱 통들을 사다가 플라스틱 통에다 분류하고 그래서 잘 쓰는 거는 아래에다가 자주 안 쓰는 거는 저 위에다가 이렇게 짐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벽에다가 거는 거 말고 텔레비전을 놓을 수 있는 이제 선반을 하나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방치된 공간을 짐을 일단 다 정리를 해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선반을 밑에다가 딱 깔고 짐들을 넣을 거 넣고 TV를 올려드리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자신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딱 그거야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 쪽방에 살고 있는 선반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이제 자기 집을 막 보여주고 자랑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함께 했던 작업들이 바로 이제 이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희망을 짓는 건축이라는 거가 하다 보면은 늘 뭔가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늘 똑같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 뭔가 이게 사각지대죠. 우리가 관심을 뭔가 갖지 않는,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대요. 참여, 소통, 협력의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공간도 삶이 담길 수 있는 자산이 되게 하고 사람도 자산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 삶이 뭔가 또 동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자산화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일상적으로 그게 계속 돌아갈 수 있어야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화, 자산화, 일상화의 이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에 대한 기부가 필요합니다. 재능 기부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게 시간 기부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아까 저희 쪽방에 선반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가면은 어느 분이 자기 방을 잘 정리하고 사시나 컨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삶에 밀착된 구조로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래도 쉽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만 이런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주민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이 이렇게 꽃피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화 자살화 일상의 과정에서 시간의 기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도화하거나 사업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들어갈 때만 단기적인 효과요. 돈을 크게 썼는데 변화는 작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작은 예산을 들이고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